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농업농촌의 길 2025 제1분과 좌장, 사회 겸 좌장을 맡게 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상진입니다. 예, 오늘 그 제1분과는 스마트 농업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기회가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두 분의 주제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30분 동안의 이제 시간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발표자 두 분께서는 20분씩 발표를 하시겠고, 토론자는 각 5분씩을 기본으로 해서 이후에 한 30분간은 자유 토론 형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제 발표를 듣겠는데요. 제1 주제는 경기농업기술원의 성재훈 원장님이 발표했고, 두 번째는 이문행 충남도립대 교수님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훈 원장님 발표는 지금 이제 와 계신데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미리 녹화해둔 그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이따 토론 때는 참석을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재훈 원장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선 성재훈 원장님 인사만 먼저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성재훈입니다. 오늘 본의 아니게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로 대신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데이터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터가 여는 농업의 미래라고 해서 한 20분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요. 작년 2024년도에 농업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세 가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벼는 그때 벼멸구가 남부지방을 휩쓸어서 농업재해로 인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벼멸구가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비대해충이어서 위로 날아가는 것은 일본으로 가버리고 밑으로 날아오는 게 우리나라에 깔아있는데, 보통 3번 정도 알을 까면은 그때 이제 가을 돼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견딜만 했는데, 작년에는 온도가 높아서 4번 알을 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벼멸구가 남부지방을 휩쓸었고요. 두 번째는 사과 이야기입니다. 24년 3월, 4월에 서리가 많이 내렸고, 또 9월에 서리가 내려가지고 사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사과 한 알에 5,000원 하면서 문제가 됐었죠. 세 번째는 또 배추입니다. 여름 배추 같은 경우는 보통 강원도 안반대기 같은 데서 많이 하는데, 배추는 온도가 25도씨 이하가 돼야만이 속이 찹니다. 결구 배추가 됩니다. 근데 온도가 계속 높아가지고 배추가 결구가 안 됐던 겁니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사실은 온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있었던 현상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농업은 기후변화를 피해가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하고 거의 수능을 하다시피 하는데요. 그래서 농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로 좀 해결해보자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은 더 힘들 거라고 그럽니다. 올해보다 훨씬 힘들 거라고 그럽니다. 일단 인공지능이 나타났죠. 올해 지금 에이전트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년에는 인공지능이 아마 더 많이 확산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저성장 쇼크 타결됐지만 미국의 그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첩첩삼중이고 오리무중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겠죠. 보통 과학자들이 어려운 이런 현상을 부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걸 합쳐가지고 부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반이라고 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부카 시대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였다면, 현재는 모든 게 무너지기 쉬운 반이 시대가 되었다. 이 반이 시대는 부카가 돌풍 앞의 거목이라면 반이는 금이간 유리창이다. 단 한 번의 충격에도 글로벌 시스템이 통째로 산산조각 날 수 있다. 단순히 혼란스럽다는 걸 넘어 세상의 취약함과 인간의 불안이 맞물린 심층적 불안정성을 담고 있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무섭게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K 성장을 한다. 보면은 왼쪽에 기둥이 있고 오른쪽에 2개의 날개가 있는데, 위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력자라든가 고소득 노동자, 정보기술을 갖춘 사람들,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문제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누는 아마 첫 해가 내년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엔디비아 유명하잖아요. 그 손정희라는 회장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AI 비서 10억 개 만들어서 업무를 자동화시키겠다. 좀 자세히 보니까요. 전 직원에게 AI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 직원에게 1인당 100개의 AI 앱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천수관음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자, 천수관음은요, 불교 용어인데요. 말 그대로 1000개의 손을 가지고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분을 뜻합니다. 즉,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저 정도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벌써 엔디비아는 저렇게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AI가 없는 기업은 퇴보할 것이다. AI 에이전트를 보유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에는 극명한 차이가 생길 것이다. 빨리 우리가 이 흐름을 타야겠죠. 자, 그래서 농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농업의 미래는, 자, 농민의 관점에서는 25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편농, 후농, 상농, 편하게 농사짓는 기술을 만들어주세요. 후농 돈 벌게 해주세요. 상농 무시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250년 전이나 지금 농업인이나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고, 자, 소비자 관점에서는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은, 안전하다면은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받고 싶다. 소고기 한 근에 10,000원을 해도 좋으니까 그 가격이 등락폭이 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즘 삼성 CES 포럼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인공지능의 궁극적인 미래는 건강이라고 그럽니다. 의료와 건강. 그 건강을 농업에서 찾고자 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자들의 욕구입니다. 오늘 저는 이 건강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유전자 검사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니까 유방을 절제를 하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니까 난소를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 자녀들은 부모를 암으로부터 이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이야기입니다. 내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일단 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1차 병원 가고 2차 병원에 가고 일단 병원에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가면은 예를 들어서 1차 병원에 가면은 제 혈압을 재고 나서 저한테 3,000원을 받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연락을 해서 7,000원을 받습니다. 3대 7. 2차 병원은 4대 6, 3차 병원 이상에서는 5대 5가 되겠죠. 심평원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았던 기록이 남아있는 질병청이 있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는 건보공단이 있고 이 세 개의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이 생생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뭐 손목이 차고 다닌다거나 반지처럼 차고 다닌다거나 그리고 마지막 내 건강 관련된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유전정보입니다. 이 유전정보는 평생 한 번만 검사해 놓으면 됩니다. 이런 내 건강 관련된 정보를 지금은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헬스케어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내 병력하고 내 유전자에 기반한 내 체질에 맞는 영양정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충분히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연구도 진행 중이고 많은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건강 관련된 데이터를 고속도로처럼 하나로 모으는 이런 게 아마 디지털 스케어법이 내년 봄, 여름쯤에 통과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유전자 정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희소병을 대상으로 한 10,0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100만 명 정도 모으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맨 앞에 표지에 이런 표지를 드렸는데요. 이 표지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저분이 목에 뭔가 청진기를 대고 있죠. 이건 의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켜놨잖아요. 노트북을. 저건 데이터라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하고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강 컨설팅이라든가 처방이라든가 이런 걸 농업에서 해주자는 뜻을 담아가지고 제가 첫 장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기반 개인 맞춤형 식단을 지금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전 정보하고 내 병력을 알면은 거기에 기반한 맞춤형 영양 정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영양 정보를 알면은 거기에 기반한 맞춤형 품종도 만들 수가 있고요. 맞춤형 품종을 만들면은 우리가 요즘 스마트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팜에서 즉 환경이 조절되거나 제어되는 환경에서 맞춤형 농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걸 내 건강하고 맞춰서 분석을 해내면은 기능성 식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내 개인 맞춤형 식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맞춤형 식단을 주문해서 먹을 수는 없으니까 구내식당에서 먹을 거잖아요. 구내식당에서 식판이 나오면은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고 밥 먹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없어진 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영양분을 분석을 하는 거고 저녁에 회식을 한다. 보통 뭐 회식은 우리나라는 4인 기준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나누기 4를 하든가 안 그러면은 좀 이상하면은 과하면은 어제치하고 내일치를 평균을 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녁 데이터가 다 집어넣어서 한 달 동안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는데 뭔가 내가 어떤 영양분을 많이 섭취를 해야 하는데 좀 덜 섭취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로컬 푸드를 연결해서 바로바로 나에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걸 제가 실제 실천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 직원을 대상으로 일단 희망자에 한해서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정보 분석할 때는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10만 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정보 분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유전자 정보를 분석을 해서 농촌진흥청 지금 이제 식량과학원이죠. 식량과학원으로 가 있는 식품부에서 영양 성분 분석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유전자인 경우에 어떤 영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분석해 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내가 먹는 식단을 추천해 줄 수도 있고 내가 먹는 것을 분석해 낼 수도 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쭉 했던 것을 매일 먹는 것을 한 달 동안 분석을 해보면은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부족하다 이걸 분석해 낼 수 있고 필요한데 덜 먹은 것은 근처에 있는 로컬 푸드로 자동으로 연결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수시로 내 손목이라든가 반지 차고 다니면서 내 건강을 체크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지웠던 이유는 유전자 정보는 평생 한 번만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한 번 검사한 이후로는 계속 이 사이클만 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CES에 이미 출전을 했습니다. 곧 발표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서 제 유전자 정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검사해주는 회사에 가서 쭉 설명을 드렸더니 저한테 서약서를 쓰라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은 아니 회사에 계신 분들이 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써야 하는데 왜 제가 서약서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서약서를 쓰고 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유전자 검사 정보 키트입니다. 이 키트 가지고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유전자 검사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만족도 제가 높다고 나오네요. 제가 성실성도 아주 높다고 나옵니다. 좋죠. 두 번째 제가 지능도 우수하다고 나오고요. 음악적 재능이 우수하다고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상합니다. 저는 노래 잘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운동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운동하면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나옵니다. 운동 후 회복 능력 낮음, 하체 강도 약함, 체력 낮음 이런 것도 다 나오더라고요. 자, 이런 것을 쉽게 주는 것이고요. 이건 질병과 관련되지 않은 거니까요. 질병과 관련된 것을 의사를 통해서만 저한테 답신을 줍니다. 보니까 제가 방광암하고 골다공증을 조심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좀 자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방광암에 걸릴 확률이 75%라고 나와요. 안젤리나 졸리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니까 유방을 절제하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50%니까 난소를 절제했어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해야죠? 제가 바라는 건 이겁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방광암이 발병할 확률이 75%라면 되도록이면 좀 늦게 발병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한 80에 발병이 되면은 저는 같이 가면 돼요. 죽을 때까지. 암이 젊었을 때 발병되면은 활동이 원활해서 빨리 퍼진다고 그러고 좀 나이 들어서 발병이 되면 좀 늦게 퍼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또 여기저기 그 분석이론 자료에 보면은 방광암을 좀 예방을 한다거나 지연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금치가 좋대요. 그래서 한 달에 200g 이상 시금치를 저는 먹을 것을 추천을 해요. 그런 것을 넣어가지고 식단을 만들어서 CES에 도전을 했던 겁니다. 이미 사실 우리나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CES입니다.
제가 유전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생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가 기는 작물로 식사를 하고 쭉 해서 내 건강 관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앱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앱을 제가 CS에 도전을 했는데요. CS에서 혁신상을 받으려면 4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성. 기술성이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은 전 세계적으로 내 병력에 기반한 식단 추천해 주는 게 있어도 유전자에 기반한 식단 추천해 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혁신성은 제가 충분히 뛰어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자인입니다. 제가 디자인은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스트 소프트에 또 부탁을 했는데, 이스트 소프트가 어디냐면 우리 R집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디자인을 충분히 잘해줬고요. 마지막으로 어려운 게 사회공헌입니다. 사회공헌을 짜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제가 이때 그 디지털 경작권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스마트팜 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에 기둥 같은 거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동선을 짜기 어려운데요. 에어돔 같은 경우는 양압이면서 안에 기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동선을 짜기가 굉장히 편해요. 장애인들 동선 짜기가. 그래서 장애인들이 와서 그쪽에서 어려움 없이 농사를 짓고, 그 땅이 비록 내 땅은 아니지만은 내 유전자 검색 결과와 연결시킨 디지털 경작권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한 달에 200g의 시금치를 나한테 배달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출을 했고요. 곧 발표를 할 건데, 이건 제가 CS에 바로 신청한 게 아니고 한국무역협회를 신청을 하면 무역협회에서 받아가지고 걸러내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만 자기들이 영어로 번역해서 이렇게 출전을 시켜주거든요. 이미 지금 출전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제가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는 될 거라고, 혁신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합니다. 만약 떨어지면 핑계는 이겁니다. 저는 잘했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 영어 번역을 잘못해서 제가 떨어진 겁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 사진은 2018년에 일본에서 만든 사진입니다. 사람이 퇴근을 하면은 조그만 센서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제 몸의 상태를 측정을 하고 이걸 병원으로 보내요. 병원으로 보내서 데이터베이스로 비교해가지고 뭔가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사한테 말하고, 의사가 봤을 때 약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드론으로 약을 실어 보내는 게 8년 전, 7년 전에 일본에서 만든 겁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웨어러블로 이제 건강 체크한다고 그랬죠. 하고 다니면 수시로 병원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가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약을 먹어야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혈압약을 먹은 지가 꽤 됐거든요.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이 혈압약을 어떻게 보낼까요, 저한테? 일단 드론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정수기로 보낼 겁니다. 자, 정수기를 자세히 보면 제가 정수기 앞에 갔을 때 저를 인지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준 약만큼 떡 떨어뜨리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물 한잔 하면은 처방하고 진료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할 예정인데요. 근데 문제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현재 먹고 있는 혈압약입니다. 레보티탄 정이라는 혈압약을 저는 먹고 있는데, 이 레보티탄 정의 원액은 암로디핀이라는 겁니다. 이 암로디핀의 앰플을 정수기에 제가 넣어놓고, 제가 먹는 이 약은 손톱만큼 크기인데 이 원액은 정말 물방울 크기거든요. 그 원액을 제가 정수기에 집어넣겠다는 예정인데, 현재 우리나라 약사법상 제형이 달라지면, 약의 형태가 달라지면 식약처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구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2018년에 이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질병과 직접 싸우지 않겠다. 이 말은 제가 암에 걸리면 지금 현재는 암을 도려내거나 레이저로 지지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식단으로 이걸 조절을 해가지고 발현이 안 되게 하거나 최대한 늦게 발현되게 하겠다는 게 2018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약국에서 약만 팝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약국도 발전을 해서 왜 약만 팔아야 하느냐. 의사 선생님이 발급해준 처방서를 가지고 약사 선생님한테 드리고 약을 받으면서 그 화학적 약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혈압에는 뭐가 좋으니까 그 좋은 농산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같이 팔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면은 약사는 뭔가 하나를 더 팔아서 이윤이 남는 것이고, 농민 입장에서는 팔로가 더 많아져서 좋은 것이고요. 이런 내용으로 세상이 좀 바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미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과거에는 생산자를 위한 농업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이게 농업정책이었지만 지금 현재만 해도 소비자를 위한 농업입니다. 쌀 많이 생산해 놓으면 뭡니까? 안 팔리는데. 지금 현재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으로 좀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생산하는 농업 쪽으로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농민이
우리가 20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 4% 정도 되잖아요. 미국 농민이 0.7%, 일본 농민이 0.7% 그럽니다. 우리도 1% 이내까지 금방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한 50만 명 정도 농민이 5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되면은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빨리 갈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1956년에 나왔고 60년 뒤에 우리가 알파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60년은 10분의 1인 6년 뒤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 3년 뒤에 젠슨 황이 피지컬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곧 AGI, 범용형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2029년 아니면 30년으로 보고 있어요.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만큼 준비를 해야겠죠. 특이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날갯짓을 가지고 하늘을 날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2분, 3분을 못 납니다. 이 날갯짓이 아니고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양력이라는 전혀 다른 게 나와야 합니다. 그게 특이점이라고 봐요. 지금 인공지능은 현재 뭡니까? 전부 다 인간의 뇌를 모사한 거잖아. 이게 아닌 뭔가 다른 방법이 나오면은 인공지능이 아마 특이점을 거치면서 급격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 시대가 곧 오리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농사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며 장소와 육체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농사꾼 시대가 온다. 인공지능이 접목됐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은 바로 농업이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이끌 혁신은 생명의 신비를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농부들이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멋진 말씀을 우리나라 최고 지성이라는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게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 저렇게 준비하신지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내용 방대한 내용을 20분 만에 잘 정리 또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이후에 또 궁금하신 사항은 토론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충남도립대학의 이문행 교수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도립대학에서 근무 중인 이문혜로 합니다. 사실 오늘 청년농업인이라고 해서요. 청년들 오는 줄 알고 제가 저희 학생들 취입생들 오게 되면 OTT 했던 내용들을 좀 줄여서 갖고 왔는데요. 좀 신뢰되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때 전 제목은 이제 과거, 현재 그리고 정의와 경제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 간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작물은 늘 생생하게, 식물은 말을 못할 뿐 표현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센서로 작물을 평가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센서는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온실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센서는 기준점입니다. 그냥 실제로 작물 평가는 작물의 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작물의 색깔, 작물의 모양, 잎의 크기, 뭐 경경 두께.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잎의 크기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경경 두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전체의 밸런스를 보고 하거든요. 이 밸런스라는 거는 지금 밸런스는 환경에 대한 밸런스입니다. 또요. 그러니까 자체적인 밸런스도 맞아야 되는데 과일과 잎과 줄기의 밸런스도 맞고 뿌리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만 이 밸런스가 바로 환경과 맞는 밸런스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그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는 우리가 이 환경이 나쁘다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시면은 야간 온도가 뭐 17, 8도이고 주간 평균 온도가 22, 3도인데 그럼 되게 쾌적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작물이 잘 안 자라고 있거나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고 밸런스가 깨졌다고 하면은 그 환경은 굉장히 나쁜 환경이거든요. 반면에 주간 평균 온도가 28도이고 야간 평균 온도가 12도인데 작물이 잘 자라고 있다면 규정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현재의 환경은 적합하다고 평가합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 센서를 보고 평가할 때는 센서는 지금 환경에 대한 평가를 보고 작물의 평가를 보고 만약 작물이 이 환경에 안 맞는다고 하면 이 센서상의 데이터를 우리가 변형시켜 버립니다. 이것들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서상으로 데이터가 좋으면은 작물이 잘 자랄 거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항상 생물이라는 걸 중간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들은요. 그리고 저도 이 업무 제가 이 업을 한 지가 26년이 이제 넘었는데요.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도 너무 많습니다. 뭐냐면은 분명히 환경 조건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작물 상태가 나빠야 되는데 작물이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요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그래서 센서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와 실제 작물의 데이터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누가 요새 뭐 미러링으로 해갖고 다른 좋은 농장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오면은 작물이 잘 자라서 생각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그 스타트가 전부 다 다르거든요. 묘의 품질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시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있고요.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도대체 이제 우리 정의부터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항상 이 도대체란 말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가 2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희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를 들은 지가 한 2010년쯤 돼서 이제 듣기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저희는 CA라고 불렀었거든요. 그냥 CA 또는 뭐 오토노머스라고 불렀었지.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그러니까 시설 온실 안에 그 IT 기술이나 센싱 기술이 들어있으면 우리가 스마트 파밍 기술이라고 했었지 그걸 보고 스마트 팜이라고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정의를 각각 얘기를 하는지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수직 농장을 또 어떤 사람은 뭐 드론을 얘기하고 어떤 노지과수원에서의 뭐 그 관수 시스템을 자동화시키면 스마트 팜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수업 중에서요. 일단은 그 스마트팜이라는 용어 자체는 국내 용어입니다. 현재는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된 언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웃으면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 자동화의 정도가 스마트팜의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나면은 스마트 온실이고 적자가 나면 우리가 어글리 온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적정이라는 기술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우리가 들어간 비용 대비 수익이 얼마큼 날 것인가. 그리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저는 이제 채소를 얘기하니까 시설 채소는 자본주의 끝판왕이자 자본의 끝판왕이지 인간의 인류의 신장 문제에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거는 수익성의 극대화에 대한 문제이지 이것들 뭐 단위 면적에서 생산성이 얼만큼 나오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수익이 얼만큼 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동화율이 높고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하면은 과연 좋은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요, 저희들이 뭐 아쿠아팜이라든가 뭐 수직 농장이라든가 이런 온실 또는 유리 온실, 플라스틱 온실 있잖아요. 사실 아쿠아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업에 들어오기 전 26년 전 이전에도 있었고요. 수직 농장은 2000년대쯤 되면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미요. 있었지만 그때 수익성이 안 나서 이제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없었다를 반복하는데 그럼 이것들이 그 스마트팜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근데 이런 시설에 이제 환경제어 컴퓨터가 들어가서 환경을 제어하거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조절하거나 이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동화 온실 또는 CA라고 불렀었는데 이것을 아마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 채소 분야에서는 이것들을 제 생각에는 뭐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과거에 불렀던 CA와 자동화 온실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아마 스마트팜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식물 생산 시설, 온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수직 농장이든가 이런 것들에다가 센서와 통신 기술을 사용한 것들을 스마트팜이라고 했고 이게 아마 스마트팜이라는 단어가 된 걸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팜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그냥 스마트 파밍 온실이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과거와 현재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면요, 저게 1978년도로 써 있는데요. 이게 호겐드론사에서 나온 최초의 환경제어 컴퓨터입니다. 이게 제가 본사 가서 쫙 거기 전시되어 있는 사진 찍어 왔는데요. 2012년도에 가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왔는데 일단은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 시설에서의 그러니까 온실에서의 자동화에는 이미 컴퓨터로 대한 자동화 온실은 1978년도에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90년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 광양 온실에서 이제 첫 번째로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발령받고 사용했던 컴퓨터가 93년도 프리바 컴퓨터였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90년대 초반에
이미 그런 환경제어 컴퓨터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고, 그러면 저기 보면은 호겐도로 사용한 1978년 투코 A4라는 기종이 지금 최초의 컴퓨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92년 이후에 이제 UR 대응 자금으로 인해서 전국에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지금 불릴 수 있는 온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처음에 썼던 환경제어 컴퓨터의 프리바 초기 모델하고 지금 환경제어 컴퓨터하고 크게 다를까요?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단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면 그때는 도스 버전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컴퓨터를 받았을 때 컴퓨터 언어를 억지로 배웠거든요. 베이직 언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는 이 베이직 언어를 쓸 수 없으면 그 컴퓨터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배웠던 게 프리바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직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도스 버전 기반의 그 컴퓨터와 현재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물론 달라졌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자동화 온실들이 만들어졌고 국내에서는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요. 여기서 이제 그 90년대에 자동화 온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자동화 온실이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됐습니다. 현장에 보면은 자동화된 온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커튼이 열리고 창이 열리고 닫히고 했었는데 왜 자동화가 안 됐을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컴퓨터만 좋으면 자동화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몸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온실이 열리고 닫히는 그 설비들, 그러니까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센티지 제어가 된다든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장비들이 들어와서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당시는 개폐기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로 열고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감아서 열고 닫았거든요. 감아서 열고 닫는다는 건 신뢰성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요. 겨울에는 비닐이 당겨져서 이게 길이가 짧아지고요. 여름에는 늘어나거든요. 이게 비닐의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럼 내가 10바퀴 바뀌었을 때 똑같은 10바퀴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동화 설비는 있었으나 자동하지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사람이 조종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외출할 때 정도만 간단하게 자동화 놓고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실제 온실 현장에 적용됐던 것들, 자동화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사용 시기가. 단지 온실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못 썼던 것뿐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제 다양한 기술 수준, 종류와 기술 수준이 다양하게 있는 스마트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는 온실들이 이제 도태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한 이유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99년도만 해도 경유값이 제가 그 당시 레토나를 끌고 다녔는데 250원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1,530원 넣고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요. 그러면은 7배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과거보다 가격이 상승했는데 과체류 가격은 몇 배 올랐을까요? 별로 안 올랐어요. 1.5배? 오히려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전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제어를 많이 할 수 없다는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다음 제가 잠깐만 이게 앞으로 좀 넘어가 줄래요? 저 뒤로 처음에 뒤로 빼도록 예. 저 한 번만 더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의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더 상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온실 운영에서의 가장 큰 운영비가 인건비고요. 2등이 이제 연료비거든요.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전체 온실 운영비의 한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의 문제가 갈수록 비싸지고 있다. 이것들요. 병비 또 안 넘어가지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수직 농장을 보게 되면은 에어로팜이 제가 23년도에 이제 부도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덴 그린텍이라는 회사가 최근 뉴스 보니까 올해 12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정리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수직 농장들은 100% 에너지를 그다음에 공기에 하다못해 온실을 식히는 것조차도 100% 공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에너지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제어 컴퓨터가 지금 AI 기술을 자꾸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앞섰다고 평가받는 후겐드로사의 아이보 모델이 있습니다. 아이보 모델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그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IA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인텔리전스 알고리즘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번 1억 7천 주고 이걸 한 대 구입을 했거든요.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외부 기상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 기상대, 그 공공 기상대와 연결된 데이터를 갖고든요. 미리 온실의 외부 온도가 떨어질 걸 예상하고 미리 히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설정한 온도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한 온도에 내가 파이프 온도를 설정해놨는데 이 파이프 설정 온도가 들어가도 온실의 온도가 맞춰지지 않으면 자기가 알아서 일정 부분 파이프 온도를 갖다 변형시켜 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사용해 본 결과로는 퍼지 기능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요. 지금 그래서 현재는 AI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얘들이 인텔리전스 알고리즘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작물 평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AI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작물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이 조건이 맞는지 한번 평가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작물 평가를 할 수 있는 AI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물 평가를 AI로 할 수 없는 현재까지 기술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도 못하거든요. 사람을 보고선 이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작물에 정확하게 이 작물의 평가를 하려면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니어급 재배사가 돼야지만이 작물을 평가할 수 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도 수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 재배사들조차도 작물의 평가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현재까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되게 과장된 것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하나 파레토의 법칙이라 합니다. 뭐냐면은 그 일정 부분만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 환경을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만 환경을 제어하고 나머지는 제 100% 통제한다. 식물의 환경적으로 높이는 것은 그러니까 식물의 건강성을 높여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하는 것이지 우리가 100%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제가 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네덜란드와 다르게 기후가 매우 나쁩니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유럽의 네덜란드가 원해상이 발달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걔들이요. 기후가 온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온화하지 않기 때문에 극적으로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요. 사실상 시설원해가 발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것들이요. 에너지 왜 그러냐면은 극적으로 변하니까 설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에너지 비용이 과잉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유럽의 과체류 가격보다 우리나라의 과체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로 기후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은 여기 네덜란드 기술이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처음 많이 왔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나라가 극적인 기후기 때문에 생산성이 낮은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네덜란드와 기후가 같다고 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만큼 생산을 올릴 수 있거든요. 단 우리가 왜 못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7, 8, 9, 10월 달에 날씨 보십시오. 올해는 7, 8, 9만 얘기했는데 10월까지 늘어났는데요. 외부의 에너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온실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커튼 치고 버티는 정도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느냐? 작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과일의 개수, 적엽, 적심 그런 걸 통해서 식물의 건강성을 높임으로써 그 극조건을 통과시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랬던 이유는 바로 이 7, 8, 9월 달의 날씨가 더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생산성이 떨어질 걸로 보이는 게 바로 7, 8, 9월에 제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에너지를 투입해서 우리가 7, 8, 9의 환경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은 에너지 과잉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제가 예표드릴 게 이제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겨울철 저온을 경기 위한 보온과 단열에 중점을 지었다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7, 8, 9, 10월 달에 기후가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단열보다는 우리가 보온 그 냉각에 더 냉방이라든가 차광에 더 중점을 맞춰서 우리가 온실을 짓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시간 큰일 났네. 예,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미들텍, 하이텍, 로우텍이라고 해서 제가 온실을 구별했는데요. 축구와 6m 이상이면서 외산 장비로 들어갔던 거 첨단 그러니까 복합 환경 제어 장비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하이텍이라고 불렀고요. 보면은 저희가 저희로 온실들 벨로형 플라스틱, 벨로형 유리 온실. 이거는 벨로를 택한 이유가 그 정밀 제어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벨로형을 택했고요. 그다음에 미들텍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와이스판형 온실인데 습고가 한 4m 정도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들텍이라고 불렀고, 이제 중저가의 환경제어 컴퓨터 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미들텍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우텍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인데요. 이제 단동 온실이라든가 연동인데 습고가 4m 이하인 이제 권치식으로 우리가 제어되어 있는 온실들인데, 이것들은 저희가 이제 로우텍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느 온실에 돈을 제일 많이 벌까? 하나입니다. 면적이 그러니까 시설이 면적을 못 이깁니다. 시설이 면적을 못 이깁니다. 절대로. 이거는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가 극적인 환경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실을 통제하기가 환경적으로 통제할 수가 거의 없어요. 에너지 비용이 너무 들고 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작물 제어로 들어가야 되는데, 작물 제어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면적이 넓어야지만 이것들이 이제 생산성이 뭐라고 하죠?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이제 보강들도 해봤더니요, 보강 좋다고 하잖아요. 네덜란드 벨기에 자료인데 벨기에 전체 농장을 조사했는데 결국은 뭐였냐면은 보강등을 설치한 사람이 설치 않은 사람보다 수익이 낮대요. 이상하죠? 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수익이 높더라. 보강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매출은 높을지 몰라도 그 들어간 에너지 비용하고 감가상각을 따져버리고 오히려 낮다는 거죠, 이들이요. SBB라는 그 벨기에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했던 내용들인데, 실제로는 그렇고요. 현장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강등을 설치한 농장들이 수익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수익은 높은데 감가를 계산해버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현재요. 저희들이 다 계산기에 집어넣고 돌려버리면은 다 마이너스로 납니다, 이들이요. 그래서 지금 로텍, 하이텍 건축 비용으로 되면은 유로온실 같은 경우는 하이텍 경우 30억에 35억, 벨로형은 그러니까 그 플라스틱은 10억에서 20억이고요. 그다음에 미들텍은 10억에서 35억 정도, 10억에서 20억 정도. 제가 30억 잘못 적었네요. 그다음에 로우텍은 이렉타 기준으로 5억에서 8억에서 11억 정도인데, 실제로 수익을 볼게요, 한번요. 저희가 이제 몇 군데 조사를 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이텍 온실 같은 경우는 유리 온실은 조수익이 2024년 기준으로 조수익이 9억 이상 발생해야 되고요. 벨로 온실은 7억 정도. 그리고 토마토로 따지면은 한 150kg 정도 평당 수확을 해야지만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한 120kg만 따도 가능하고요. 미들텍은요, 단가가 싸기 때문에 80억에서 100kg 정도만 따면 가능하고요. 로우텍 같은 경우는 60에서 80kg, 연동은 단동은 50에서 80kg 정도만 수확을 해도 충분히 원금 상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온실의 종류에 따라서 저희가 순소득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실 수준이 낮아질수록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건 문제가 있어요. 하이텍 같은 경우는 5시에 퇴근이 가능한데 로우텍 같은 경우는 7시, 8시에 돼야 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실의 환경이 안정되는 거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수익 면에서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가 해외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UAE 온실인데요. 지금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하고 UAE 자본이 합작해서 만든 얘기인데 반밀폐 온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 컨설턴트하고 재배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헥타당 45억이었고요. 지금은 허가가 안 난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때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2018년도까지 났었는데 왜 안 나오냐면은 에너지하고 전기하고 물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러니까 현재 신축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서요. 그러면은 현재 UA에서 제일 많이 쓰는 온실이 뭐냐? 요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스페인 온실이라고 부르고 저희는 지중해 온실이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펜앤팬드 방식으로 해서 하고 수확 재배 기간은 10월부터 5월까지만 한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한데, 실제로 수익이 나는 온실들은 헥타당 10억 원이 안 되는 이 온실들에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고, 아까 말했던 물을 많이 쓰는 반밀폐 온실들은 현재 건축을 허가가 잘 안 나오고 잘 안 해준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래서 실제로 또 제가 필리핀하고 베트남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필리핀, 베트남은 일단은 습도가 높고 엔탈피가 에너지가 굉장히 외부 크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들 보면요, 뭐 필리핀하고 베트남과 농사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실제는 저희가 말이 안 되는 얘기가요.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달랏 지역인데 어떻게 돼 있죠? 차광 색깔이 시커멓잖아요. 이거 차광에서 햇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경사면에 있거든요, 온실이요. 이 경사면에 있는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공기 순환을 높여서 온실을 냉각시키려고 하는 자체적으로 생각입니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창을 봐도 이게 1.5m짜리 창인데 창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사람 보이고, 이 네덜란드 자본과 기술로 만든 온실인데 보면은 아무것도 없고요, 창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요. 그래서 제가 조금 두서없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저는 이제 오늘 청년들이 오는 줄 알고 저는 청년들한테 될 수 있으면은 그 실패하지 않고 수익을 나는 옷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와 보니까 정책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제가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어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문혜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가 있었는데 한 분은 아이가 스마트 농업 관련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가 하면 한 분은 현장에 진짜 수익 나는 또 스마트 농업의 현장 밀착형 어떤 모델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청년에 대한 구체적인 뭐 언급이 없어서 아마 토론 때 좀 그런 게 있었으면 합니다. 토론 네 분 나오시고 이제 발표자들 나오셔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네 분이 해주시겠는데요. 먼저 김용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스마트농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고, 두 번째로는 노형일 진흥청 농촌지원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농수산대 김진진 교수님, 네 번째는 농어촌연구원의 이항미 박사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호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스마트농업 본부장으로 있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주제를 쭉 보고서 저도 청년이 돼서 거기에 좀 포커스 맞춰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스마트를 맡은 지가 이제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뿐이 안 돼서 뭐 이쪽 분야의 테크니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얘기하실 것 같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정책 지원 쪽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AI 시대잖아요. 피지컬 AI 시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지원인데요. 제가 볼 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팜과 기계 장치, 소부장 이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현재 제가 와서 보니까 농식품부가 이제 정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좀 양적인 지원, 하드웨어적인 이제 골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과 양적인 지원에 이제 포커스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급 확산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농식품부는 스마트 농업, 팜, 소부장 장비들,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들은 산업화를 어디서 시키느냐 봤더니 대부분 과거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산업자원부가 아직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장치라든가 기계 뭐 이런 쪽에 잡혀 있어서 산업화는 이제 스마트팜과 관련돼서는 아마 중기벤처부라든가 산업부에서 많이 과제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농업 분야로 이 산업화가 농식품부로 아마 빨리 넘어와야만 제대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농식품부도 실제 산업이라는 영역을 그린바이오라든가 식품을 손댄 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 지가 한 5년 정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스마트팜, 농업 기계 장비 장치 산업화가 빨리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좀 줘야 되지 않느냐. 중기벤처부에 있으면은 계속 다른 분야에 비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야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에너지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석유의 배럴당 단가 보면은 뭐 120불부터 최저 30불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움직였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스마트팜이 이제 실제 보온을 위해서 우리가 온실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보온보다는 냉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 투입은 사실 냉방 쪽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청년이 여기에 과연 그 에너지 비용, 시설 제작 비용을 다 투입을 하면서 수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할까, 이런 고민들이 좀 전체적으로 다 있으신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좀 보고, 정부 융자는 많이 있는데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뭐 심한 말로 어떤 분들은 청년들 빚쟁이 만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가끔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피지컬 AI, 뭐 AI, LMM을 기반으로 AI가 과연 농업의 멋진 미래를 밝혀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와서 이게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 언제? 아까 두 분 발표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농업 분야 보면 10년, 20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거의 없었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도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변한 게 없어요. 변하긴 했겠지만 그게 체득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AI, 피지컬 AI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 변화가 농업에 어떤 변화를 어느 시간대까지 갖고 올 것이냐. 앞으로 뭔가 실제적인 변화가 투입되고 기술이 들어가서 진짜 산업적으로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걱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안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가서 보니까 스마트 온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 봐요. 국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그나마 스마트 판매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존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다 거의 대부분 다 외국에서 가져다가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필드 스마트 쪽이 있는데 여기 이제 농업 기계가 주축인데 여기 이제 기계 장치, 기계와 관련된 소부장들 여기에 AI가 어떻게 탑재될 것이냐. 결국 거기서부터 데이터가 나올 텐데 제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업에 쓰이는 드론의 심하게 얘기해서 100%, 한 98%, 95% 나오는데 다 중국제잖아요. 이양기 보니까 얀만가가 거의 50%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식량 안보 얘기하면서 식량은 우리나라 땅에서 짓는데 그거를 짓기 위한 기계 장치는 다 외국산이에요. 예.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죠. 앞으로 이제 뭐 다 외국으로 짓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정부라든가 우리 같은 공공기관 여기에 있는 산업계가 어떻게 과연 움직여 줘야 되는가,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아마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실패잖아요. 뭐 물론 많이 노력하지만. 그래서 이 농업 전반 스마트와 관련돼서 이 모든 영역은 산업을 빨리 활성화시켜서 산업 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정부는 생태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아마 그런 쪽에 많이 기여를 앞으로 역량을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만 계속했는데 답을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답은 없잖아요. 정해진 답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도 많은 고민과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형일 과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에서 그 청년농업인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원정책과 노영일입니다. 오늘 그 저희 분과 제목이 이제 스마트 농업, 청년농업인이 새로운 기회가 되자 이런 제목인데요. 오전에 그 임전빈 교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과제 69번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안에 실천 계획으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책 지원이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전에 이제 그 임정민 교수의 발표라든가 또 앞서 두 분의 그 스마트 농업 관련 그 주제 발표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이제 급변하는 농업 시대에서 스마트 농업과 AI는 아마 제일 이슈가 되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청년농업인의 역할이 저는 더 앞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는 스마트 농업, 그러니까 AI가 가장 융화되는 그 기술 접근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청년농업인이기 이제 때문이고요. 아시겠지만 우리 뭐 지금 고령농 60세 이상이 72%라고 이제 오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육성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은 아무래도 디지털 세대를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고 각종 AI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이를 자기 농업에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농산물의 그 가공이라든가 또 판로 개척까지도 스스로 해나가는 그런 세대죠. 그래서 생산부터 그 소비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화해서 그걸 기반으로 생육 환경이라든가 또 소비 기호 만족도 뭐 이런 그 시기별 그런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기에게 가장 맞는 작목과 판매 시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앞서 국정과제도 있지만은 그 농업의 주체에 이제 빠른 세대 교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청년 농업인이 그 중에 하나의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요. 전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에서도 청년 농업인은 우리 농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육성해야 될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농업인이면 무조건 뭐 육성해야 되는 뭐 그런 당위성을 가진 건 아니겠죠. 앞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신 것처럼 디지털 시대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농업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청년 농업인이 당연히 그 농업에 유입이 될 거고요. 그렇게 유입된 농업인들이 안정적 성공적인 그런 영농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또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도 그 스마트 농업이나 AI 관련된 그런 신기술 시범 사업을 약 한 27과제 145억 정도 규모로 지금 농업 현장에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선도농업이라든가 그 지자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그런 농업인들도 포함이 되시지만 그런 대상에 청년 농업인을 약 30% 정도 먼저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그런 지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그 스마트팜 또 스마트 농업이 아무래도 초기 비용이 높다 보니까 청년 농업인들의 그 영세성으로 인한 접근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0.3헥타에서 1헥타까지의 그 중소형 스마트팜 모델을 만들어서 그 현장 확산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그 새로 유입된 청년농들이나 또는 좀 초기 기반이 좀 약하지만 그 농업에서 스마트 농업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의욕이 높은 청년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기준도 별도로 지금 저희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하나 좀 역할은 좀 구분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중앙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이 이러한 농업 현장에 좀 쉽게 접근하고 들어올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특화 종목이 있거든요. 또 각 지역마다 농업의 여건이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지역 맞춤형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걸 약간 좀 더 가공해서 스마트팜이나 또 AI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그 지역 현장에서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농식품부에서 그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라든가 영농 정책 지원 사업 등의 그런 청년농업인 대상 정책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농촌진흥청이나 우리 지방의 농촌진흥 지원 기관들은 그 이후에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 영농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 성장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기반만 마련해 놓는 건 일차적인 것이고요. 2차적으로 그 생육 환경에 맞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가장 최적의 자기 그 생육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판매라든가 소비처도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그 AI를 활용한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그 지원이 충분히 필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전국에 약 20개 시군 농업교육센터에서 청년농업인 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 확산하고자 하는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대학 과정에는 AI 과정이라든가 또 데이터 분석 활용 과정까지도 좀 폭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군에 가면은 청년 농업인이 아닌 비청년 농업인들은 왜 역으로 차별을 당해야 하느냐 그러한 우려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말하는 청년 농업인 지원은 모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농업에 열정이 많은데 그 어떤 후계 자금 초기 그 영농 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한 어떤 그런 기준을 이제 새로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그러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스마트 농업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충분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아까 뭐 임점민 교수도 제안을 했지만 한국형 PLC 같이 뭐 소득 경영 그런 보전 제도를 청년농업인에게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김진진 교수님하고 이양미 박사님이 있는데 저희가 이 주제가 청년 농업인 새로운 기회잖아요. 근데 청년 농업인들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창업을 할 때 여러 장애가 있죠. 기술적인 부분 뭐 많이 나왔는데 그 외에도 자금 농지 마련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생활에서 안착하는 과정에서 지역에서의 정착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 김진진 교수님은 이제 실제 농산대에서 학생들 창업 지도 이런 걸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많은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진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농산대학교 김진진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쪽으로 파고들면 이야기가 그것도 한도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이 두 분의 앞에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실제로 한농대에서 이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농지, 자금, 기술입니다. 기술 순으로 졸업을 하고도 배가 고프다. 이게 계속되는 설문조사의 1, 2, 3순위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그 주제에 대응해서 발표 준비를 했는데 그 중심으로 5분 안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술고시 농업직을 했습니다. 농업경제학과 출신이고요. 근데 농업직을 했어요. 그래서 농학을 공부를 했는데 기본 농업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학, 토양학, 농생물학 시험을 치고 기술고시를 합격했는데 제가 6년 전에 한농대로 왔는데 작부 체계라든지 토양 비료라든지 작물 생리에 대한 게 굉장히 수업이 적더라고요. 한농대조차도. 그래서 이제 기본 농업이 지금 잘 뿌리를 안 내리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저희 주제가 이제 스마트 농업이다. 제가 미리 양해를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농업만 이야기해도 한두 곳도 없는데 스마트 농업을 제가 느끼기에는 좀 공중부양돼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두 분의 내용을 슬로건으로 만들어 보니까 AI는 작물을 배우고 청년은 AI로 농업을 다시 쓴다. 이렇게 슬로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지금의 스마트 농업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소위 좀 게임 체인저가 됐고 그거를 누가 활용하느냐 청년이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번 1분과 토론에 저는 슬로건으로 잡았고요. 그럼 비전은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 농업은 데이터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ESG 가치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AI로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청년 농업인이 만들어가는 시대가 앞으로의 비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비전의 일단 구조는요. 청년과 AI가 이제 결합해서 지금까지 만들어온 농업에 대한 가치
이런 거를 어떻게 혁신을 시켜야 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건강을 확보하는 아까 성재훈 원장님 말씀 주신 이런 그런 구조적인 걸로 연계해야 된다는 게 제 첫 전체적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로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기후 변화고 농업 이런 변화가 왔는데 저는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좀 위선적이긴 하지만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데이터로 가자, 가치로 가자, AI 기반이다, 플랫폼이다. 그렇게 해서 전공 교수님들 저희 한농대는 18개 전공이 있습니다. 저는 교양학부에서 창업 부분, 농업 정책하고 연계된 사학 계획서 부분을 가르치는데 전공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하고 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전공에는 항상 기반을 갖고 그 안에서 자기 걸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해 버리고 야 기반 없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데이터 농업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재훈 원장님이 할 수 있는 건강산업, 푸드테크 이런 부분이 이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디지털 경제권이라는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나게 호기심도 생기고 맞다 이런 게 있다는 걸 했는데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건 AI가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 되는 땅보다는 데이터가 돈이 되는 그런 뭐 ESG도 나오고 있고 탄소 배출권도 나오고 있고 이게 농업 쪽에 돈이 되는 부분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경 원장님한테 제가 이 부분에 좀 질문을 하나 미리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었고 이문행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국내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규모화보다는 좀 지능적으로 전략을 가져야 되겠다. 스마트 말 그대로 스마트 여기 스마트 경영 스마트 파밍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저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다양한 국내 사례를 보면요. 이제 기술을 모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진화하는 시대로 우리에 안 맞는 기술을 맞춤형 그런 진화하는 시대로 가야 되는데요. 제가 딱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농수산 실전 창업이라는 교과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졸업생들이 직접 와서 강의하게 만듭니다. 후배들한테. 근데 이제 데이터를 갖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2009년에 낙농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요. 로봇 착유기, 넬리사 로봇 착유기 5억짜리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강의를 했길래 누가 착유해야 하니까 혼자 한대요. 로봇 착유기가 있으니까 5억짜리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데이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국 3등 유량이 전국 평균이 27인데 자기는 45를 전국 3등이라고 합니다. 뭐 가격도 많이 받고 그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자기 사업을 성공시켜가는 친구가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제주도에 있는 스마트 농업을 포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비닐을 해도 되는데 제주도는 기후 변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닐로 다시 돌아가서 수익성을 높여나가는 그런 또 거꾸로 가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우리 스마트 농업이라 했지만 이걸 하나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는 청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스마트 농업을 통해서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성경훈 원장님한테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을 못해서 현재 데이터로 갖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건지 그러면 미래에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분야에 그런 사업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하나 덧붙이면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고민하고 있지만 그 정부나 공공기관이나 우리는 어떤 길을 열어줘야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성재훈 원장님의 해안을 듣는 걸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양미 박사님 그 청년 창업 관련해서 이제 연구도 하셨는데 이건 그 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이 창업한다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그 청년 농업인과 농지와 스마트 농업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세 개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김진진 교수님께서 한농대 졸업생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농지랑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나온다고 하는데 한농대 졸업생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농지하고 자본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문행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하이, 미들, 로우 테크의 스마트 파밍 온실을 하려면 더 많은 자본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유, 우리 청년 농업인들은 어떻게 좀 돈 버는 농사 지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두 분 발표하는 거 먼저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을 드리면 성재훈 원장님께서는 AI로 활용하면 부자가 되고 미활용하면 가난하다 해서 당장에 AI를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우리 청년 농업인들에게 또 이거 공부하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이문행 교수님께서 왜 오늘 농지 이야기는 안 나올까 자금 이야기는 안 나올까 했는데 또 마지막에 면적이 시설을 못 이긴다. 즉 농지 규모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 결국에는 그럼 영농 경험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춰서 먼저 이 행사에서 토론 요지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토론 요지를 좀 보냈고요. 토론 요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앞에 오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 토론과 발표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우리 청년 농업인 중요하다. 그래서 스마트 농업으로 청년 농업인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 함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례로 지금 농촌에 65세 이상 고령인의 비율이 전체 그 농촌 거주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이제 농촌 지역 소멸 대응의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좀 제대로 지원해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청년농이 대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법에 근거해서 연령으로 지금 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청년 농업인을 40세 미만인 자로 하고 있고요. 근데 지자체별로도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 조례를 하고 있는데 육성 조례에서 보면 그 지금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39세, 40세, 45세, 49세, 50세 미만으로 좀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청년 농업인 연령을 좀 그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또 어떻게 그 청년 농업인 연구를 또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하나 그랬더니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9세까지 끊었다면 일본에서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다른 토론자님과 발표자님들이 여기서 말하는 청년농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년농은 39세까지이고요. 그러면 청년농이 있으면 이제 이들이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중장년 농업인이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세션이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긴 하지만 이들이 더 그 성장을 하게 되면 중장년 농업인이 될 텐데 저희는 지금 중장년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아니라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년 농업인이 그럼 누군가라고 일본 자료를 살펴보니까 일본에서는 45세 이상 65세 미만을 중장년 농업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나 지자체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은 초기 소득 주거, 교육, 스마트팜, 자금, 농지로 좀 다양합니다. 오늘 포커스인 스마트팜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가 있고요.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고 자금 쪽으로는 청년 스마트팜 종합 자금이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한 20개월 정도를 교육을 한 다음에 이제 요 교육 후에 이제 청년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자체 소유부지 온실을 조성한 후에 이제 청년 농업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3년간 이제 좀 임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30억 원 이내에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청년 농업인을 이렇게 좀 어떻게 분야별로 쪼개고 있는데 그럼 일본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보니까 화면 보이십니까? 일본의 자금 지원을 보니까 취농 준비, 경영 개시, 취농 자금 그리고 농지 이용 효율화 등 지원 교부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냥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농 그 연수에서부터 창업까지 체계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금 지원이 일본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또 신규 농업인 진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일본에서는 지금 뭐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뭐 저희 농어촌공사처럼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농협도 이런 청년 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적인 것은 자료집으로 가름을 하겠고요. 보시는 화면처럼 사전 준비에서부터 준비, 연수, 취농 정착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매뉴얼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진입하고 진입 단계에 주로 지원이 멈춰져 있지 사전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30억 원 들여서 스마트팜 지어서 얼마나 소득이 날까. 그러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농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다행히 이제 올해 국정과제로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좀 이런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이런 일본의 사전 준비나 준비 단계를 좀 제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그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2년에 우리나라 이제 청년 농업인도 한 1,000명 가까이 대상으로 스마트팜 수요를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는 현재 스마트팜을 설치하고 있는 청년농은 10% 남짓에 불과했는데 향후에 이런 스마트팜 설치 수요는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노지에서 땀 흘려서 농사 짓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시원하다고 좀 그렇지만 좀 편하게 스마트팜 그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영농을 하고자 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도 좀 이런 좀 청년 농업인들의 수요를 잘 반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과제로 스마트 농업 고도화 목표 달성을 위한 이제 국정과제를 설정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좀 3가지 정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성장 사다리 구축을 좀 먼저 제안을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청년 농업인 들어와라. 농촌에 들어와서 농사 지어라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에 좀 집중되어 있고 또 최대 3년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최대 3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이제 우수 후계농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진입과 초기 정책에 집중이 되어 있어서 성장이나 도약 단계의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또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또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이거는 저희가 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 농지와 토양 DB를 결합을 한 디지털 자원관리 플랫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농지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 속성 정보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과 농지와 토양 정보를 결합한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내가 어느 지역의 농지를 경작을 하고 싶은데 이 농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이런 정보를 제공하면 여기가 스마트팜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뭐 에너지는 뭐 지열을 할 것인지 수막을 활용할 것인지 노지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지 시설 스마트팜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사전에 다 체계적으로 좀 계획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일본 거 가져오긴 했는데요. 이 예비 농업인과 좀 연계가 되는데 스탠바이 농지 지원 사업을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지역에 내가 예를 들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사전에 공공기관 농지를 주로 저희가 농지은행이 지원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농지은행이 이런 예비 농업인들의 농지 수요를 미리 파악을 해서 포도를 경작하고 싶으면 포도에 맞게 그 생산 기반을 정리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만약에 스마트팜에서 뭐 토마토를 재배하고 싶다면 이런 토마토 스마트팜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반 정리를 해서 그 지원해드리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뭐 스탠바이 농지 지원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좀 이런 것도 좀 도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서 이걸로 말씀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토론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주제 발표 시작해서 이제 토론 내용과 더불어서 아까 장초의 주제가 스마트 농업이 청년들한테 새로운 기회가 된다라는 건데 그 청년 관련한 이제 언급이 좀 없으셨는데 그 부분 추가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토론에 나온 얘기들을 중심으로 약간 짧게 한 3분 정도씩 그 발표. 그럴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3분 정도만 플로어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성함을 먼저 말씀해 예, 주시고. 저는 강원도에서 이제 퇴직을 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직인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로 다시 명예직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다 보니까 성함을 김경덕입니다. 경제학이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재원 원장님도 그러시고 이문행 교수님도 그러셨고 이제 노영일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그 부분 이양미 박사 마찬가지고 임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청년 농업한테 참 좋은데 초기 투자 자본이 많이 들어간다. 그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회피할 것인가, 아니 경감할 것인가, 이 상당한 고민들이 묻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참 어렵죠. 초기 투자 많이 들어가고 언서튼하고 투자 해임 기간이 길고 같은 값이면 그게 투자하면 바보죠, 그죠? 다른 데 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이제 경제학이 정해진 딱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비용입니다. 경제에서 비용은 직접 비용이 아닙니다.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은 직접 들어간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문행 선생님께서 좀 계산하시는 직접 비용만 계산하셨어요. 암묵적 비용은 같이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혀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가 없어요. 마침 지금 뭐 30억 들어왔는데 30억 거기가 아닌 그것만 비용일까? 암묵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무슨 들을까? 5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왜? 내 30억을 가지고 다른 투자에서 나올 수익. 그것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배짱,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쭉 내렸던 땅과 모든 부실 때 갖추신 그 사람들은 농업에도 괜찮아요. 근데 맨땅 헤딩한다? 농업하면 바보예요. 그래서 함부로 청년농업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청년들 제일 짓는 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그냥 30억 주고 편하게 사십시오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오퍼튜니티 코스트 개념을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스마트 농업을 하신다고 이제 저는 방향 공감합니다만 거기서 많이 보면은 암묵적 비용이 없어요. 경작자로서 너무 분노를 느껴요. 왜 비용을 직접 비용하니까? 토론을 다시 한번 그래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문혜 선생님 참 좋은 잘 만드시는데 이제 암묵적 비용을 넣어가지고 프로젝트별로 하이테크, 미드테크, 로테크에서 각각 기회 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쓸 것이고 그걸 노영일 과장님 받았으면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동료적인 노영준도 계시는데 노영준 관님도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정훈 원장님께서 그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오퍼튜니티 코스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지역별 비율을 해보면은 장목별 비율을 보면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정책 방향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좀 토론에 나오고 그런 게 오히려 이제 근데 토론을 잘 보완을 해주셨는데 좀 길었습니다. 다른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학교 있기 전에 한 23년 정도를 현장에 있다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말 100% 맞습니다. 저희 그 네덜란드고로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은 경우도 그게 가족 기업이지 기업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기업이 된 거고요. 저희 현장에 있어 보면은 저희 학생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부여 논산에서 시설원회를 하는 친구들의 가족 그 자녀분들이 오는데 저희 얘들은 신경을 전혀 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르쳐서 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저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들은 일단은 토지가 저희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온실의 면적이 1헥타가 그러니까 2,000평은 넘어가야 돼요. 실제 땅 면적은 3,000평이 넘어가야 되고 이 상태가 돼야지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망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뭐 농협 방송 이런 데서 보면은 1,000평짜리 딸기 온실 15억 들어줬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저거 7년 안에 거지된다 얘기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동감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것을 정부 정책 청년농을 유입한 정책이 아니라 현재 그 가족농 형태에서 가족 기업 형태로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묶어가는 방향이 어떨까? 그리고 네덜란드도 최근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시설 채소 기업이 800개로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800 가족만 농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으로 보시면 안 되고 가족으로 봐야 되는데요. 800개의 패밀리만 농사를 짓는 거지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몇 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도 이게 신규로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겁이 너무 많이 나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각 혁신밸리에서 청년들 교육하고 있는 거 저거 다 어떻게 하나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뭐 30억 있으면 청년 나눠준다고 하는데 그건 좀 생각을 잘못하신 건데요. 내 돈 5억에 20억을 대출 받는 겁니다. 그래서 5억 갖고 이제 운영하는 거지 30억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기업화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본 1-20%에 대출 나머지 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5억 투자해서 1년에 3억 번다고 하지 30억 투자해서 3억 번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추가 프런트 질문. 예. 예, 저 뭐 한국 그 탄소중립농업협회 이사장입니다. 조홍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농촌진흥청 출신이고요. 오늘 새로운 어떤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동안 제가 뭐 좀 생각했던 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지금 1996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원국 소속하에 출범을 했죠. 지금 현재 졸업생들이 약 한 7천 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청년 농업인들의 주력 세력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에 한국농수산대학교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농수산대학교 지금 정원이 570명인데 대체적으로 뭐 지금 저 경쟁률이 3대1 또는 뭐 5대1 어떤 걸 8대1 이렇게 되는데 가능한 뭐 수용하는 예산 범위를 좀 정해서 이걸 좀 정원을 확대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처음 만들 때 1억 이상 농가가 7,000명, 7,000가구였을 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식품 지금 품경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를 따져보면 한 2,000개 정도가 중견 기업입니다. 그리고 6차 산업 기업들을 합하면 약 한 1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과연 식품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버려두고 이걸 하겠느냐. 지금 현재는 국립 그 한국식품대학교를 만들 생각이 있으면 지금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청년 농업인들이 가는 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각 도의 시군의 농업기술센터가 159개가 지금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인재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 작목이 있어요. 그래서 30개 내지 한 50명 정도씩 한 2년 과정이라도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자 싶은 것을 여기에서 우리 농어촌공사, 그다음에 그 농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한 2년 프로그램을 해서 승계농 농가나 아니면 청년농 농가나 거기에서 심사 평가를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은 연 단위로 하면은 거의 159개이기 때문에 한 4,500명 정도 적어도 이 정도가 육성이 될 것이고 아마 가장 주력 세력은 우리 김진진 교수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대학교 여기가 570명에서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걸 제안해 드리면서 한번 나중에 한번 발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의사. 예, 앞에 기자분이신가요? 예. 안녕하십니까. MBS 인턴 기자 김혜성입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스마트팜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도입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렇게 토론하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청년농 자체가 없는데 청년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현재 정책적으로 일단 유입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핵심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일단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에 청년들에게 어느 정도 유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경제적 지원이 또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성재훈 원장님부터 3분 정도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 그 김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로 돈 버는 게 있느냐? 일단 우리나라는 데이터 관련된 법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농업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 데이터 소유권부터가 현재 명확하지 않아요. 농가 건지, 생산해주는 농가 건지, 아니면 센서를 개발해주는 회사 건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니까 뭐 농정원 같은데 이렇게 공공기관 건지 이게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고요. 또한 이 데이터를 내 데이터를 남이 쓰게 하려면 공공데이터 기반 위에 올려야 하는데 공공데이터법 17조인가에 보면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평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는 무조건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뭔가 뭐 돈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로데이터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에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농사를 잘 짓는 포도 명인이 계세요. 이 포도 명인에게 영농일지, 말로 하는 영농일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농사 짓는 것을 말로 하세요. 그러면 영농일지를 만들어 주는 건 그건 기본으로 만들어 주고 이걸 1년 동안 모으면은 한 사이클을 돌면은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홍길동표 명장 모델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 모델을 귀농 귀촌하시는 분한테 드리면은 귀농 귀촌하시는 분은 그 모델이 현재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러면 명장 비스코름하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이고 그렇게 내 모델이 많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홍길동 모델도 있고 박길동 모델도 있을 텐데 내 모델이 많이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 명장은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를 넣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럼 좀 더 많이 사람들이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은 그걸 네이버에 있는 그 쇼핑몰하고 연결을 시켜서 내 모델이 네이버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가 되면은 그 수익금의 0.2%를 명장한테 주는 걸로 지금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활용한 아마 수익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데이터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델까지 가야만이 돈이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행 교수님 3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청년 농업의 정책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는 청년 농책은 저는 이제 정책은 관련은 잘 모르겠고요. 데이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유럽에서 레츠고로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플랫폼들이 데이터를 팔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안 팔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팔지 않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IA 모델로 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 형태로 해서 지금 제공되고 있고 AI로 현재 팔고 있는 형태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아마 그게 될 것인데 이제 앞으로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저희도 이제 데이터 그 수집 사업 같은 걸 이제 하라고 저희들 오고 있는데 문제가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생물체잖아요. 생물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온실은 다 다른 온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온실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다 다른 온실이고요. 전체가 다르고 그러면 또 하나가 스타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묘를 갖고 왔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똑같은 뭐냐기 춘천농림에서 묘를 갖고 왔어도 묘의 품질이 다릅니다. 이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갖고 똑같이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할 것이 작물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육묘에 대한 평가가 먼저 들어오고 현재 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식물의 형태와 현재 환경이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얘가 어떤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다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온실 환경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전제 조건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환경이란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면 가능한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수익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요. 환경을 조절하지 않고 나무를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약하면은요. 우리가 열매를 전부 다 제거하라고 하고요. 더 심하면은 적심을 쳐서 수확을 빨리 종료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환경으로 계산하면은 뭐 온도를 떨어뜨리고 광량을 증가시켜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절할 수 없는 조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물을 조정하거든요. 그래서 작물을 조정한다는 것 자체가 평가가 없으면 작물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작물의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먼저 쌓여야 됩니다. 작물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데이터가 먼저 쌓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AI 쪽 하신다고 하는 업체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저희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뭐 25도, 28도, 뭐 습도 70%는 절대값이 아니라 상대값이다. 그것이 안 맞아도 좋다. 근데 17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절대값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으로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절대값으로 하지 않고 상대값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온실을 운영해 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절대값으로 읽어요. 자꾸요. 그럼 거기서부터 저랑 상황이 이제 많은 갭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에 관련돼서도. 그래서 항상 그 작물의 평가와 현재의 환경 데이터가 서로 연동돼 갖고 이게 상대값이 절대값인지 모르지만 저희는 속도로 얘기하거든요. 변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그다음에 데이터를 얘기할 때도 저희가 뭐라 얘기하냐면은 광 데이터가 있으면은 온도 데이터 있고 습도 데이터가 있지만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광과 온도 데이터가 습도 데이터를 압도하니
우리가 광거 온도의 데이터를 그 밸런스를 못 맞추면 습도를 포기하고 광거 온도만 갖고 계산하자고 하는데 자꾸 광거 온도를 얘기하는 자꾸 습도 얘기를 하세요. 끼어들어. 그러면 저희가 야 습도는 여기서 온도가 이 광거 온도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습도는 우리가 제껴놓는다 얘기해도 자꾸 또 그 데이터를 얘기할 때는 저희는 그 습도 자체를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냐면은 교수님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제가 뭐냐면은 센서상 데이터와 식물의 작물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만들어져야지 이게 하나가 한 세트가 돼야지만 되는 거지. 이게 각기 움직였다가는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데이터와 생육 데이터라는 건 입 크기 이 얘기가 아니라 생육 밸런스와 현재 환경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데이터의 가치가 있는 거지. 이게 빠져버리면은 데이터의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해가 있는데 자꾸 센서 데이터를 갖고 저희한테 뭐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길이제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는요.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미 박사님 아까 김 기자께서 얘기하신 부분 잠깐 한 1분 정도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주시면 한 팀으로 막 생각이 돼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그 유입정책 지원 정책 뭐가 있냐 여쭤보셨는데 먼저 그 초기 소득으로 지원으로는 2018년부터 청년 후계농 영농정책 지원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뭐 1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뭐 100만 원 뭐 그다음에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전해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올라 가지고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는 비축 농지에 가장 우선순위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게 청년 농업인입니다. 농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의 농지를 가장 먼저 빌려드리고 있고요. 또 이런 비축 농지에 저희가 스마트팜을 지어서 그 농장까지 저희가 임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농업인들이 마음에 드는 농지를 사전에 좀 임대하고 그 다음에 좀 돈을 모아서 농지를 살 수 있도록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농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지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년 스마트팜 종합 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는 귀농귀촌 교육이 그 농정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관련된 경제적 지원은 뭐가 있냐는 오늘 앞에서 다 이야기돼서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농촌에 청년이 없다 그러는데 청년 많아요.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이 200만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가에 39세 이하가 한 30만 돼요. 근데 그리고 농업 경영체에서 이제 경영주나 무급까지 종사자, 그다음에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이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농가에서조차도 농업에 종사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제가 스마트 농업 맨날 이렇게 토론회 하는데 맨날 그 기술적인 첨단 것들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높고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김경덕 박사님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래서 어쩌라고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현장에서 청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꿈만 가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청년들의 그 스마트 농업 창업 모델 이런 것들이 좀 품목별로 좀 구체화돼서 이 정도의 한 5년을 목표로 10년을 목표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첫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청년농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융자를 늘려놨더니 애들이 상환 시기에 이걸 못 갚아갖고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경영 컨설팅,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자본으로 언제까지 독립하고 확장될 건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한도를 늘려달라는 데에서 최근에는 그런 아까 적정 기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구체적인 접근이 좀 더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계속 스마트 농업 나오면서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난다, 이렇게 기후 변화 시대에 이게 기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뭐 오늘 이문행 교수님 얘기 보면 이거 아주 이것도 또 그런 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얘기를 좀 주요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농촌의 청년이 200만이 삽니다. 200만이 전체 청년 중에서도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인구 중에서도 그런데 청년 중에 한 15%가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농업에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살기 좋게 하는 스마트 농촌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스마트 농업만 얘기했는데 스마트 농촌의 관점에서 우리 농촌의 교육, 문화, 그다음에 교통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좀 낫게 할 건가 이런 측면에 청년들이 또 농업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역할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스마트 농촌이라는 관점에 앞으로 접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마지막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서 1차 1분과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